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품사를 물었죠. 우리 여러 번 이 전미사 적이 들어가는 단어에 대해서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문장에서의 역할이 품사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기억에 너무 이기적이다 하고 이기적하고 이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자, 격조사는 어디에만 붙는다? 체언에만 붙는다. 따라서 이기적은 품사가 뭐다? 명사죠. 반면에 그 아래 그는 이기적 인간이다. 이때에는 이 이기적이라는 말이 뒤에 인간이라는 체언을 꾸미죠. 자, 체언을 꾸미는 건 품사가 뭐다? 관용사죠. 그러므로 기억은 품사가 둘 다 다릅니다. 두 번째 니은은 자, 오늘이라는 낱말도 이 명사와 부사가 있는데 오늘 뒤에 이라는 격조사가 붙었잖아요. 격조사가 붙었으면 얘는 품사가 뭐다? 체언. 따라서 명사죠. 반면에 그 아래 오늘 할 일을 내일 생각해둬라 할 때 오늘은 부사죠. 이때 오늘은 격조사가 붙어있지 않은 오늘은 부사죠. 역시 니은도 품사가 다릅니다. 자, 디귿에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자, 우리 박다는 형용사와 동사가 있는데 이 박다가 동사인 경우는 언제? 날이 밝는다, 날이 밝다, 날이 밝는다는 의미일 때 동사고 그 이외에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거실에 조명이 밝다는 얘기는 형용사죠. 또 이 분야는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 이때도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 역시 형용사죠. 따라 디귿은 둘 다 형용사. 자, 밝다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언제? 날이 밝는다는 의미일 때 동사이고 그 외에는 형용사다. 다음에 리을에 겉옷을 입은 채. 자, 겉옷을 입은 하고 관형절이 꾸미고 있으니까 이때 채는 관용어의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뭐예요? 의존 명사죠? 명사입니다. 명사. 반면에 기와집 몇 채가 이때도 몇 채라는 관용사가 채를 수식하고 있고 따라서 이때의 채도 의존 명사.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야. 1번의 정답은 4번이죠. 다음 2번. 자, 오늘 오전에도 배운 건데 토의와 토론의 사례다. 올바르게 진행된 경우는 자, 일단 토의와 토론의 차이가 뭐야? 토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고 토론은 찬반의 대립이 있을 때 상대를 논파하는 거야. 물론 공통점은 둘 다 사회자를 두고 집단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서 집단적으로 즉 이야기를 나누는 건 공통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주제가 그 다루는 논제가 즉 방법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토의 반면에 이 의견의 차이 즉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토론이다라고 했어요. 1번 2015년 7월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밑줄 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자, 지금 이 논제는 토의의 대상이야, 토론의 대상이야? 지금 이 논제는 토의의 대상이에요, 토론의 대상이에요? 토론의 대상이죠. 적용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찬반이 갈라지는 토론의 대상이므로 이를 강연식으로 발표하는 토론. 자, 강연식으로 전문가가 강연을 하는 건 토론이 아니라 뭐야? 토의죠. 그리고 토의 중에서도 뭐예요? 심포지엄이라는 토의의 방법이니까 토론을 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강연식으로 하는 진행의 방법은 토의이고 이는 1번의 논제에는 적절하지 않죠. 2번
순풍구 친환경 공원 조성, 즉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때 각 그 주제에 대해 구청장, 동장, 또한 도시공학과 교수들이 참석해서 패널 토의를 진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성하면 좋은지, 친환경의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먼저 패널 토의를 진행했어요. 그런 후에 질의응답을 한다는 것이니까 패널은 토의의 종류죠. 그리고 이 논제에도 어울리므로 정답은 2번. 반면에 3번은 뭐가 잘못됐나 볼까요? 정보보호 현업에 있는, 즉 정보보호와 관련된 현재 업체에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이는 토의의 주제로 맞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해 심포지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포지움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연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전문가의 강연이 포인트야. 그런데 사회자의 주제 소개 후에 참가자와 청중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강연이 빠졌잖아. 따라서 그 방법상에 있어서 심포지움의 방법에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해됐어요? 심포지움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강연이 들어가야 돼. 전문가의 강연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4번.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이 가능하죠. 즉 주제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 금지라는 쟁점을 두고 찬반의 양측에 실전이 벌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회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의 선택적 보도 금지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대요. 사회자가 그 토론하는 주제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건 사회자의 선을 넘는 거지. 사회자는 절대 진행 과정을 매끄럽게 하는 데 역할이 있는 것이지 결코 나름의 의견을 내거나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사회자의 선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됐죠?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 즉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에 이런 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대본을, 영화의 대본을 뭐라고 하나? 시나리오라고 하지. 우리가 방송이나 영화의 대본은 시나리오라고 해요. 자, 이 글이 시나리오임을 알게 해주는 건 뭐야? 바로 씬 넘버. 이 시나리오 기호가 쓰이기 때문이지. 씬 넘버라는 시나리오 기호가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희곡이 아니라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영화나 방송의 대본인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점은 희곡은 이와 같은 시나리오 용어가 없어요. 반면에 시나리오는 이런 씬 넘버와 같은 이런 카메라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시나리오임을 알 수 있죠. 나머지는 거의 같죠? 대화가 있고 지문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같은데 이 시나리오 용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로써 판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시나리오를 독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야. 1번, 하나의 씬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맞죠? 지금 씬 넘버하고 씬 넘버, 장면 번호란 뜻이거든. 씬 넘버. 그러면 이 장면의 등장인물은 성식, 수혁, 그리고 경필, 그리고 또 제3의 인물, 즉 그래서 모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2번,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대조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즉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 수혁은 보다 더 적극적인데 성식은 북한군과 만나기 전에 조심스럽게 한 다리를 움직이고, 그리고 성식은 권총에 손을 대는, 그러니까 이는 상대방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걸 행동을 통해서,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둘의 성격이 다름을 부각하고 있죠.
맞죠? 또 카메라 기법을 활용하여 어디? 바로 클로즈업이라는 성식의 손 클로즈업 밑에 지문에 성식의 손 클로즈업 주저하다가 드디어 권총을 포기하고 앞으로 뻗어나간다. 즉 클로즈업을 이 카메라 용어로는 CU라고 하죠. 이 CU 클로즈업 즉 클로즈업을 활용해서 특정 장면에 집중하는 효과를 줬죠. 맞고 자 그러나 비유법이니 역설법이니 이와 같은 수사법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공간적 배경은 즉 지문에서 장소를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결코 소설처럼 그런 비유법이나 역설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건 몇 번? 4번이죠. 자, 이 지문에서요. 방금 scene number라는 시나리오 용어를 얘기했고 그리고 성식과 수역의 이걸 대사라고 하죠. 대사. 즉 둘 이상이 주고받는 대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중간에 고개를 푹 떨구는 성식 고개 숙인 채 곁눈질로 분계선을 내려다본다. 분계선과 이미 넘어가 있는 수역의 다리가 보인다. 조심스럽게 한 다리를 움직이는 성식 분계선 너머로 내려오는 성식의 구나 발바닥 클로즈업해서 프리즈 프레임 잠시 후에 경필과 우진 그러니까 우진이라는 인물까지 수역과 성식을 반갑게 맞는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시문, 행동 지시문이라고 하죠. 이는 희곡이나 시나리오나 같은 용어입니다. 행동 지시문. 그래서 크게 지문은 행동 지시문과 그리고 배경 지시문, 장면을 제시하는 배경 지시문과 행동 지시문이 있고 그리고 이처럼 성식과 수역의 경우처럼 또는 경필과 수역의 경우처럼 이 대사를 얘기하는 즉 대사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 경필하고 가로치고 손을 내밀며 요게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시문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중간에 있던 글은 지시문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을 포함한 지시문보다 넓은 의미라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지시문 즉 지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는 대사, 지문, 그리고 시나리오 용어로 이루어지고 이 시나리오 용어가 빠지면 희곡이고 시나리오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곧 시나리오, 방송이나 영화의 대본을 말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 다음 4번 문제로 가죠.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직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건 뭘 배워서 푸는 게 아니라 즉 공감하며 듣는 것. 즉 이 대화를 잘 보고 즉 이때 어떤 데서 공감의 방법이 보이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먼저 강토가 지수야 오늘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했더니 지수가 엄마랑 불편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불편한 일일수록 털어놓으라 했더니 지수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불편해진 게 속상하구나 했고 어쩌다 늦은 건데 이해를 안 해주니 화가 났어 했는데 강토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공감하며 듣는 방법 중 즉 강토는 상대의 말을 자신의 처지처럼 받아들이는 것. 즉 이와 같은 공감의 방법을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는 어제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고 말씀드린 건 어떨까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안을 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하고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제안을 하기 전에 지수의 입장을 먼저 공감했다는 거. 이게 이 공감하기 듣기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죠. 1번 강토는 지수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했죠. 왜냐하면 불편한 일일수록 털어놓으면
쉽게 풀린다 하면서 지수가 얘기하도록 즉 격려를 했고요. 또 강토는 지수의 말을 요약하여 제시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틀렸죠. 지금 지수가 한 말을 요약하여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얘기한 거죠. 정답은 2번이죠. 또한 강토는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써서 공감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강토가 취했던 비언어적 요소는 뭐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라는 부분이죠.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행위는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고 이 비언어적인 요소도 역시 공감에 좋은 태도죠. 다음, 강토는 지수의 말에 내포된 심리를 진술하여 즉 화가 났다는 거, 그 화가 났다는 걸 나라도 그랬을 거다 하고 그 내포된 심리를 진술하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즉 속상했다라고 했잖아요. 엄마하고 불편해진 게 속상했구나 하고 그의 내면에 속상한 마음이 있다는 걸 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는요. 다치고라는 말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을 차례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치고라는 이 최종적인 발음, 다치고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요? 디귿과 히읗이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디귿과 히읗이 만나 티읕으로 즉 축약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치읕이 되는 즉 국외음화 즉 교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미 선택지를 그만 축약을 먼저 쓰고 교체를 얘기하는 게 답지에 써야 되는데 그만 스님이 그걸 빠뜨리는 바람에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4번 선택지 정도에 축약과 교체하고 순서가 바르게 된다면 그때는 답은 2번이 아니고 축약과 교체가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순서에 관계없이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이 2번이지만 여기 조건이 순서대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교체가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축약이 먼저고 그리고 교체가 나와야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치고라고 발음했을 때 의문의 개수는 하나 줄어든다. 맞다 틀리다? 의문의 개수는 하나 줄어든다. 맞다 틀리다? 맞다. 왜냐하면 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는 하나 줄죠. 우리가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면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고 교체는 의문의 개수에 변동이 없고 반면에 첨가는 의문 개수가 하나가 늘죠. 알겠죠? 자,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은요. 다음 토론에 대해서 즉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무엇을 논제로 얘기했는지 밑줄을 쳐야죠. 1인 방송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게 이제 토론의 주제야. 즉 1인 방송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사회자가 먼저 찬성 측이 말해달라고 했고 그러면 찬성 측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근거로 즉 찬성 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들은 수익 구조가 즉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다음에 사회자가 이제 반대측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고 그러면 반대측에서는 규제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럴 때
뭐라고 근거를 들었냐면, 즉 1인 방송은 표현이 동영상이지만 이는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뿐 방송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송에 얘기되는 책임을 1인 방송에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하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자는 다시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없죠. 이제 또 찬성 측의 의견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문제로 가죠. 1번, 두 가지 이상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즉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콘텐츠가 자극적이다라는 걸 규제 방안을 마련한 근거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다시 의견이 있냐 물었더니 찬성 측에서, 즉 청소년들이 1인 방송에 쉽게 접근한다는 점.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이 그런 성인용 프로에도 즉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쟁점을 서로 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야?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점. 두 번째는 그것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연령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2번, 찬성 측은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 아프리카 TV에 이런 회원가입에 제한 없이 시청한다는 거.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네? 원래 회원가입 안 해도 성인용을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다 안 보는 척하네. 자, 그러면 아프리카 TV의 사례를 들어서 성인 인증이 없이도 보는 것이다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죠. 맞고. 3번,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했죠. 그리고 참가자의 발언 순서를 알려줬고요. 이처럼 사회자는 그 진행 순서에만 관여하고 있어요. 맞죠? 다음에 4번, 반대 측은 1인 방송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1인 방송이 갖는 도덕적 해이를 염려한 건 찬성 측에서 근거로 세운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그런 도덕적 규제가 아니라 외국 사업자와 국내 플랫폼, 즉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 간에 오히려 차이가 벌어져서 외국 플랫폼에만 좋은 일이 될 거다. 이 규제가 외국 플랫폼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만 이익을 취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규제를 반대했지 어떤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삼지는 않았죠. 정답 몇 번? 4번. 항상 어떤 이런 대화, 토론에 지문을 주고 위의 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걸 물을 때에는 반드시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상식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윗글에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가 이 점을 검토해야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죠. 다음 7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독해 문제이긴 한데 약간 국문학서적 지식도 필요해요. 본문을 보면 조선시대의 사시가는, 사시가가 뭐야? 뭐 어부사시사나 또는 윤손도의 그런 어부사시사나 또 뭐예요? 어부사시가 또 기타 그 면왕정가 또 성산별곡 등 이렇게 사계절을 소재로 노래한 것을 사시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래들을 뜻한다고 사시가의 일반적 설명을 했죠. 자, 거기 사시가란 사계절의 그 풍경을 얘기하고 이를 완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완상은 한자어인데요. 이 완상이라는 말은 즉 즐기다라는 거예요. 완상이라는 말은 즐긴다라는 뜻이야.
한자로는 즐길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완상하면 가지고 놀며 즐긴다 이런 뜻이야. 따라서 사계절의 흥취를 즐기는 것. 그래서 우리 봄을 즐긴 노래를 상춘곡 하면서 가사문학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완상한다는 얘기는 즐기다 이런 뜻이야. 고려 중기 이후 4대 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우리 고조되었다, 높아졌다 이 말이죠. 사시가는 이런 관심과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란 뭐야?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4대부의 관심 즉 고려시대부터 계속된 4대부의 관심과 중국의 한시 및 고려 한시의 영향에서 형성되었다. 여기까지는 사시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한 거야. 이런 사시가의 노래는 고려의 4대부의 그런 전통과 그리고 중국의 한시, 고려의 한시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되었다 이 말이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는 1년을 12달로 나누어 각 달에 세시풍속이나 정서를 노래한 이런 류의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월령체 노래라고 해요. 이런 노래를 월령체 노래 또는 다른 말로 달거리 노래 또는 월령체 노래다라고 하죠. 반면에 그 선택지에 있는 잡가는 무엇이죠? 잡가는 조선 후기 평민층이 시조, 판소리, 가사 이런 여러 장르의 음악을 혼합하여 부른 노래예요. 즉 조선 후기 평민층이 여러 장르를 혼합하여 부른 그런 유흥가를 우리가 잡가라고 해요. 그래서 유흥가는 4대부의 노래가 아니라 평민의 노래로서 평민 가사가 발달해서 이렇게 시조나 판소리 등 이런 여러 장르를 혼합해서 부른 노래라 잡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잡가 중에 유상가를 또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유상가라는 건 잡가의 노래로서 유흥가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즐긴 것이 그 주제고요. 그래서 유흥적인 노래를 잡가라고 해요.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1년을 12달로 나누고 각 달의 세시풍속이나 정서를 반영한 걸 월령체 노래라고 해요. 그러면 질문, 우리나라 최초의 월령체 노래는 고려가요죠. 고려가요에 있단 말이야. 최초의 월령체 노래인 고려가요. 뭐죠? 동동. 그렇지. 동동이라는 노래가 이 고려가요 동동이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월령체 노래예요. 뭐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 녹으려 하는데 무심따 우리님은 왜 돌아오지 않는고 하면서 이렇게 각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처음에 서사까지 해서 전체가 13년으로 된 이 고려가요 동동이 최초의 월령체 노래이기도 해요. 다음, 일반적으로 사실은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에 따라 사실은 한 달에 4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루에 4때를 의미할 수도 있다. 자, 이건 뭘 얘기한 거냐면 사시가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사시가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만을 다룬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달도 4때로 구별을 하거나 하루도 4때로 구별하는 것도 모두 사시가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사시가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걸 얘기했지. 시상 전개 방식이 단순하든 복합적이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또는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을 내포하는 거죠. 이때 들어갈 말은 순환이죠.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밤 다음에는 아침이 오는 거니까 순환적이죠.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인 영원성을
즉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거야. 영원성에 대한 소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온 거냐면 사시가의 의의가 나온 거지. 사시가라는 이런 형식의 노래가 갖는 의의는 바로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이 되풀이되는 그런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이 이런 사계절의 노래에 담겨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겨울 다음에 봄이 오지 않거든. 저 노년 다음에 다시 유화로 가지는 않거든. 그러나 자연은 이렇게 다시 순환하고 그 순환하는 성격에서 사계절을 노래한 사람들은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는 그런 자연의 회귀, 순환을 또 반영하여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끝인데, 즉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시 봄이 되는 이런 순환의 모습, 회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간의 유한함을 극복하려는, 이걸 우리는 사시가의 의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즉 사시가의 특징을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사시가의 개념, 사시가의 범위, 그리고 사시가의 의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에 8번은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독해에서 만나는 글은, 반드시 시험에서 만나는 글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에서 얘기한 걸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완결성이라고 하거든요. 즉 뒷받침 문장은 반드시 중심 문장에 얘기한 걸 충분히 뒷받침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완결성이라고 해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만 다뤄야 한다. 이게 통일성이고, 완결성은 뒷받침 문장이 충분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중심 문장에 X는 A, B,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뒷받침 문장에는 반드시 뭐야? A, B, C가 나와줘야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순서도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A, B, C의 순서를 지켜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애매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으면 유언비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뭘 다루고 있냐면 유언비어의 조건을 얘기한 거야. 유언비어가 일어나지 않는 걸 설명했다는 얘기는 유언비어가 일어난 조건을 얘기한 거거든. 두 가지를 말했어. 하나는 애매하면 유언비어가 일어나. 또 하나는 그 사건이 중요해야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언비어로 퍼질 리는 없어. 또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면 유언비어로 퍼지지 않아.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다룬 거야. 유언비어의 조건으로서 애매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중요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 뒤에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사건이나 문제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에 대한 소식이 충분하고 모순이 없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비어가 발생하시기 위해서는 밑줄 쳐? 단순히 중요성의 요인만 존재하다든가 애매성의 요인만 존재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애매할 때, 유언비어가 일어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은 중요한 것과 애매한 것, 중요성과 애매성 두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 지금 앞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애매성에 대한 얘기, 뭔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이 글의 맨 처음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어떤 사건이 매우 불확실하게 보도되었다. 불확실하게 보도되었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애매하다는 거지. 애매하게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언비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애매해도 바로 이어지는 게 그것이 비록 애매해도 중요함이 인식되지 않으면 유언비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건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마지막 따라서라는 부분에 보면 중요성과 애매성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야 유언비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즉 애매한 것만으로는 유언비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기의 글은 기억에 들어가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정답은 1번. 이해됐어요?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는 우리가 정철의 3위인곡의 한 구절이죠. 즉 정철의 가사문학인 3위인곡의 한 구절입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덧 생각 마라. 이때 적은 덧이라는 말은 잠시, 조금만 이런 의미죠. 잠시, 조금만 생각을 마라.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이때 시름이란 근심 걱정. 이 근심 걱정을 잠깐만 생각을 멈춰. 그래서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마음에 맺히고 골수에 깨쳐서, 즉 마음에 맺히고 그 근심 걱정이 마음에 맺히고 이 뼛속까지 깨쳐서 편작이 열이지만 이 병을 어찌하리. 여기서 편작은요 중국의 유명한 의사야. 우리로 치면 허준 같은 인물이지. 중국의 아주 명의의 이름이 화타, 즉 편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명의가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이 병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편작은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있어도 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 편작은 따라서 대유법을 쓴 거야. 대유법. 구체적인 의사, 아주 유명한 의술을 가진 자를 들어서 유명한 의사를 대표한 거지. 그래서 대유법을 써서 이런 유명한 의사들로는 내 병을 치유할 수 없다는 얘기야.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즉 내 병은 님의 탓이기 때문에, 님 때문에 온 것이라 그런 유명한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범나비가 되고 싶다는 이 범나비는 이 노래의 화자가 의사도 치유하지 못하는 병이니까 결국 간절하게 소망하는 건 차라리 범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데 족족 앉니다가 앉아 있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이때 그 향을, 내 날개에 묻힌 그 향을 님의 옷에 옮겨놓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향 묻은 날개 할 때 향은 곧 뭐겠어? 바로 님에 대한 나의 간곡한 사랑의 그 마음을 향으로 비유해서 그 향기를 님의 옷에 옮겨놓고 싶다.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님은 나인 줄 모르겠지만 내 님을 조치려 하노라. 그래도 나는 범나비가 되어 내 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했죠.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는 지고지순한 마음이죠. 이해됐어요? 이게 좋게 보면 지고지순한 마음이고 이 나쁘게 보면 스토커고, 그죠? 즉 님은 나인 줄 몰라도 님은 나라고 알지 못해도 나는 나비가 되어서 나의 향을 님에게 옮겨놓고 싶다 하고 변함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얘기했어요. 1번 기억은 화자와 대비되어 쓴 거 아니죠? 2번 기억은 화자에게 무력감을 주죠. 왜? 이런 유명한 의술을 가졌어도, 즉 훌륭한 의술을 가졌어도 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무력감을 주고, 반면에 범나비는 내가 범나비가 되어서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그 향을 옮겨놓고 싶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간절함을 말한다. 정답은 2번이죠. 반면에 3번 기억을 화자가 비판한 건 아니고요. 또한 니은도 화자가 부정하는 대상은 아니죠. 또 4번에 기억은 화자의 외적 갈등 관계없고요. 니은도 화자의 내적 갈등, 지금 여기 편작이나 범나비가 갈등의 요인은 아닌 거죠. 편작이나 범나비가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편작은 내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나에게 무력감을 주는 존재라면 범나비는 내가 변하고 싶은 대상, 그래서 님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의 표상으로서 범나비를 쓴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10번 봅니다. 박재원의 허생전이라는 한문 단편 소설이죠. 한문 단편 소설. 자, 박재원은 조선 후기의 인물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열하 지역을 다녀와서 열하일기라는 책을 내서 당시에 정조 때인가요? 즉 이 문체 반정을 일으켰던 그런 요인이 됐던 인물인데, 자, 박재원의 이 열하일기에 수록된 소설이 2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생전이에요. 허생전은 이 열하일기에 수록이 되어 있죠. 또 하나가 뭐죠? 호질이죠. 또 하나는 호질. 그래서 호질과 열하일기 이렇게 두 편의 단편 소설이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방경각외전, 방경각외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건 허생전과 호질이고요. 나머지는 방경각외전에, 나머지라고 하면 뭐 양반전이나 또 광문자전 이런 등등의 박지원의 나머지 소설들이 즉 방경각외전에 수록되어 있고, 이 허생전은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글에 드러난 인물의 행동과 어울리는 것. 자, 허생은 만냥을 빌려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안성으로 가서, 즉 과일을 몽땅 쓸어 담아서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허생에게 2배의 값을 치르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건을 통째로 사서 그리고는 공급이 모자란 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걸 우리가 한자성어로 뭐라 해요? 매점매석이라고 하죠. 그죠? 매점매석.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매점매석 하면은 한꺼번에 물건을 쓸어 담아서 공급이 딸리면 비싼 값으로 파는 것.
부당한 경제행위죠.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 허생은 뭐라고 탄식했어요? 도대체 만냥 정도로만으로도 이렇게 과일값을 좌우하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허생의 행위를 통해 박지원은 뭘 비판하고자 했냐면 우리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한 사람이 매점매석해버려도 금방 경제가 문제가 벌어지는 그런 우리 경제의 취약함을 비판한 그런 부분이죠. 또한 상인들의 입장은 처음에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걸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팔아놓고 나중에 10배로 그걸 되사야 했으니까 작게 이익을 보고 크게 잃어버린 거네요. 이걸 우린 뭐라 해요? 소탐대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은 매관매직. 매관매직은 즉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매관매직이라 하죠.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걸 매관매직이라 합니다. 그 다음 소극침주죠. 그 옆에 1번의 두 번째 한자 성어는 소극침주야. 이건 뭐야? 작은 틈을 방치해도 배가 침몰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방치해도 결국 크게 손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작은 문제를 방치해서 결국 크게 피해를 입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작은 문제라도 그때그때 고쳐야 한다는 거겠지. 우리 이런 소극침주와 관련된 그 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옥설이죠. 지붕을 수리했는데 미리미리 고친 건 조금만 수리해서 손볼 수 있었지만, 그지? 그냥 방치했던 것은 결국 아예 지붕을 못 쓰게 됐다는 것. 바로 이 폐관문학의 하나인 이옥설이 그 주제의식이 이 한자성어와 또 관련이 되죠. 2번, 일거양득 한꺼번에 두 가지 이익을 취하는 것. 그 옆에는 적소성대 그랬죠? 적소성대. 무슨 뜻이야?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 말이지. 적소성대하면 이게 쌓을 적자거든. 작은 걸 쌓아서 크게 이룬다 이 말이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3번은 동가홍상이죠. 동가홍상. 동가홍상이 뭐야?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라고 해서, 즉 동가홍상하면 즉 물건으로 치면 뭐야? 디자인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디자인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동가홍상,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라는 얘기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보기에도 좋아야겠다 이 얘기죠. 다음에 능소능대죠. 능소능대. 우리 그 손오공의 그런 지팡이처럼 작아졌다 커졌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능소능대라 합니다. 작아졌다 커졌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능소능대라라고 하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 매점매석 그리고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자, 11번은요. 높임법 문제인데 주체 높임도 윗사람이 하고 객체 높임도 윗사람이 하고 상대 높임도 모두 윗사람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에 어딜 봐? 서술어를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객체 높임이 먼저 쓰였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왜냐면 객체 높임은 4개의 어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야 객체 높임이잖아. 주체 높임은 시가 쓰여야 되고,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쓰여야 되고, 객체 높임은 4개의 어휘,
낱말이 4개밖에 없다고. 그게 뭐야?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죠. 즉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이 4개의 어휘가 사용이 되면, 이 중에 하나가 사용이 되면 그게 객체 높임이야. 주다의 높임말 들이다, 데리고 가다의 높임말 모시고 가다, 그리고 만나다의 높임말 뵙다, 그리고 묻다의 높임말 여쭙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장에서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윗사람일 때 사용하는 객체 높임이야. 그러면 1번은 뵙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객체 높임 맞고, 그런데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가 없죠? 오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오겠습니다 했으니까 상대 높임은 맞는데 주체 높임이 빠졌어. 상대 높임까지는 맞는데 습니다라고 해서 듣는 이가 윗사람인 상대 높임까지는 맞는데 주체 높임이 빠졌고, 2번은 아예 객체 높임이 없지. 귀가 밝으십니다라고 해서 주체 높임만 쓰였고, 주체 높임 중에서도 간접 높임이 쓰였고, 주체 높임 중에서도 간접 높임이 쓰였고, 즉 객체 높임은 없지. 반면에 3번은 아버지를 모시고 라고 해서 모시다 객체 높임을 썼고, 집에 오셨습니다, 오시다 라고 해서 시를 써서 주체 높임을 썼고, 또한 종결 어미가 습니다를 써서 즉 상대 높임도 높임을 말하고 있죠. 정답은 3번. 그런데 4번은 고향에 계시다 주체 높임이 쓰였고, 그러나 그리워했다라고 해서 객체 높임도 없고 상대 높임도 듣는 이가 윗사람이 아니죠. 그리워했다라고 해서 듣는 이가 윗사람이 아니므로 4번은 주체 높임만 쓰인 거죠. 자,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3번.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합시다.